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각자 매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음씨 착한 농부, 신중한 목수, 순수한 아이들도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백문 박사, 라는 별명을 가진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백문 박사는 항상 길게 자란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문 박사는 마을 광장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멀고 먼 우주의 끝자락에 사랑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함께 일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었죠. 나무들은 그들의 잎사귀로 바람에게 속삭이고, 바람은 다시 강물에 속이야기를 전해주며, 강물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와 합주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인 동시에 모두의 일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이 숲의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신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의 이치 속에 신의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잎사귀, 하나의 물방울, 심지어 하나의 흙 한 줌에도 신의 호흡이 스며들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숲의 평화가 끊길 것만 같던 순간 바로 그 움직임의 중심에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반짝이란 별명을 가진 그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자주 숲을 탐험하곤 했죠. 어느 날 반짝이는 숲의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숲의 주민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각각의 방식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무는 내 신은 4가지 위에 앉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깃들어 있다 라고 했고, 작은 시냇물은 내 신은 나의 물살을 따라 흐르고 있다고 대답했죠. 심지어 바위조차도 내 신은 내 속에 깃든 천년의 기억에 존재한다 고 말했어요. 작은 반짝이는 모든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두 손을 높이 들어 외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신과 함께하는 것이죠.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백문 박사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과 자연, 인간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관점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사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자연 속에서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고자 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그들의 세계도 더 한층 평화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백문 박사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랑의 숲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은 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자신들 곁에, 그리고 자신들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마을의 끝자락 작은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루카스는 단지 깨끗한 백지와 같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작은 루크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그가 아직 배운 것도 경험한 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마을의 장로가 루카스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세상은 너의 백지 같은 마음에 많은 것을 적어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적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로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루카스는 마을의 시장에서 처음으로 감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향신료로 가득한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할머니가 주신 달콤한 사과 한 조각을 맛보며 처음으로 맛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란 건가?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 루카스는 마을의 노변 서점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신비로움과 지식의 무궁무진함을 깨달았고 알려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알려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가 더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그의 백지에 적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루카스는 어느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저 감각 경험과 반성을 통한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까지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루카스를
작은 루크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루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 백지는 어느덧 다양한 색상 과형태의 글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루카스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관념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제 루카스는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는 백지 상태였을 때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백지였지만 결국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그러나 자신있게 경험을 쌓아가세요. 루카스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백지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 나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러 떠났습니다. 그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존 로크의 철학적 개념 대표지, 즉 깨끗한 백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느 작은 마을,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꽤나 지루하게 흘러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닭이 울고 저녁이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것은 기대하지 않았죠. 이 마을엔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외딴 집에서 살고 있는 외향적인 젊은 예술가가 모두 다르다, 새로워져야 해 라고 외치며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붓과 캔버스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이 마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무시무시할 만큼 휘황찬란한 색과 형태로 가득 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변화, 즉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시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저 젊은이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삶에 지쳐있던 몇몇 사람들, 특히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농부 안에적 갈등에 시달리던 노학자와 같은 이들은 그 그림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 그가 외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외침에 공감한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의 그림을 통해 다른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통해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아졌고 바디우이 충실한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는 그들의 중심에 서서 모든 규칙에서 벗어난 색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노학자는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효율성을 높였고, 젊은 농부는 축제를 기획하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변화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기이한 변화는 놀랍게도 마을을 더 풍요롭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색이 가득한 그림처럼 마을 주민들의 삶도 다채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술가의 대담한 시도는 결국 마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그림은 단지 예술 작품을 넘어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마을의 이야기는 바디우의 이벤트,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체들이 존재할 때의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고 충실한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귀납이론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을에 사는 한 젊은 탐정, 우석의 모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실버레이크 마을에 의문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음을 듣곤 했고, 아침이 되면 거리와 정원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여러 가설이 떠돌았습니다. 일부는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마을에 새로 들어온 고양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 우석은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 도서관에서 다양한 철학 서적을 읽으며 자랐고, 특히 길버트 하먼의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우석은 하먼의 설명적 귀납 이론을 활용해 이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석은 먼저 마을을 야간에 순찰하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멀리서 덤불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낯선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을성 있게 마을 전체를 조망하며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석은 놀랍게도 마을 외곽에서 놓친 신문 배달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은 왜인지 모르게 구불구불한 길 대신 마을 내부를 가로질러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문 뭉치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었고,
이는 마치 누군가 밤새 몰래 다녀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 떨어진 신문으로 인해 마을 고양이들이 뛰어놀게 되어 소음이 발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석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설명서, 귀납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한 설명은 신문, 배달 루트의 변화가 이 모든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배달부의 실수로 인해 신문이 잔디에 떨어졌고 이 신문이 밤중에 바람에 흩날리며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 신문 장난감에 매료되어 밤새 뛰어놀게 된 것입니다. 우석은 곧바로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석의 논리적인 추론에 감탄했고 배달부에게 새로운 배달 루트를 알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실버레이크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우석은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귀납이 단순한 논리적 도구가 아닌 실제 인생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석의 사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할 때 어떻게 최선의 설명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잘 일러스트레이트합니다.